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관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으로 통일교 관련된 여러 새로운 소식들 전하기 전에 오늘 뭐 단독 보도이면서 새벽에 이제 속보로 나온 정동영 장관이 이 자신의 의혹이 터지자마자 통일교 관련돼서 자기 이름이 나오자마자 국정원장을 먼저 만났다. 11일경에 이제 이 정동영의 이름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11일에 만났다. 왜 갑자기 이종석을 만났을까? 아주 급한 사연이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어제부터 각 부처별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국정원장을 어제 밤 오후 6시에 만났다. 이유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국정원장하고 통일부 장관이 어떤 그 업무상으로는 서로 연결이 돼 있기는 연결이 돼 있죠. 예.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을 뭐 어떤 그 양쪽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만난 게 아니고 저녁 6시에 중식당에서 갑자기 이제 11시쯤 11일 날 중식당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니까 이 두 사람 지금 공통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통일교와 관련된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정동영 장관은 그 5명 명단 안에 그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 이종석 그 국정원장도 그때 그 통일교에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 연을 대기 위한 그런 이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 이게 미리 그러니까 통일부 업무하고 국정원 업무 때문에 만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일부라도 피했어야 돼요. 예. 두 사람 모두가 지금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피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만났고 그것이 이제 매일신문에서 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제 입맞추기를 위한 통일교와 관련해서 입맞추기를 위한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그렇게 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둘째 아직까지는 피의자로 전환돼 있긴 하지만 뉴스토마토에서는 사실 엊그저께 통일교란다. 정동영 장관이 돈을 받은 걸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보도를 했죠. 돈을 네. 받은 걸로 보도를 했는데 본인은 뭐 돈 받은 적이 없고 뭐 30년 동안 뭐 이렇게 돈 연루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30년 동안 안 들켰을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네. 그리고 본인은 근데 이제 천정궁은 또 한번 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천정궁을 갔는데 자기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뭐 그 봉고차를 타고 성합차를 타고 거기 가서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뭐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천정궁 아무나 못 들어간답니다. 예. 아무나 못 들어가고 미리 다 약속을 그러니까 다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걸 약속을 다 알죠. 해야 되는 거죠. 예. 약속을 다 그 일종의 뭐 궁궐 같은 데예요. 예. 궁궐 같은 데인데 그래서 그 해명도 좀 석연치 않고 그리고 또 특히 그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그때 그 뉴스토마토가 5명을 보도를 했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냥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 한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뉴스토마토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특검 측으로부터 이제 명단을 확보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끼워넣기 그 차원이 짙은 것 같고 그 윤영호 본부장은 일단 그 돈을 줬다고 정동영 장관에게도 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 자, 윤영호 장관의 이야기를 빌려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서 어제 3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이제 추가적인 아마 소식이 또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만남 자체가 이 시기에 자, 뭔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왜 국정원장을 급히 만났을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대처하려고 그랬는지 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텐데 향후 상황 진행에 따라서 이게 은닉하고 공모하는 현장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통일교 문제 중에 이제는 또 하나의 진짜 몸통 이재명이 몸통이 아니냐 하는 이제 통일교 유착 관련된 이재명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최근에 한 3, 4일 전에 종교단체 해산 그리고 엄정 수사 뭐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최초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라든가 강기정 광주시장이라든가 김영록
이 전남도지사 이런 전현직 자치단체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재명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장관급 인사들이 나오고 난 후에 정진상이 나오자마자 지금 급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예산 엄정 수사 이런 걸 막 연이틀 국무회의에서 했는데 이 대통령 이재명의 이 급발진 어떤 차원에서 좀 해석하십니까? 일단 이 타임 스케줄을 보면 이제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날 하거든요. 예. 화요일 날 하는데 지난번 국무회의 그러니까는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통일교 해산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통일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일본 사례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일본 법원에서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이 알아봐라 이제 조은철 법제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근데 그날이 이 일이 바로 처음으로 그 정진상을 비롯해서 민주당 이재명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날이에요. 예. 딱 그날 그 바로 통일교에 대해서 일종의 급박성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 9일 날 또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했는데 9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이게 논란이 된 데다가 그 다음 날 10일이 바로 이 윤용호 이 위원장 그 윤용호 씨가 정언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네네. 저 본인이 이제 마지막 정언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최후 진술이죠. 구형을 예, 선고받고 결심 나서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기로 한 날이고 예. 본인이 그 윤용호 씨가 최후 진술에서 내가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벌써 했어요. 그것이 그날 모든 언론이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그 공판에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했는데 그 전날 또다시 통일교 해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재단이 해산되면은 재단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조은철 법제처장이 만약에 특별한 그 어떤 규정이 없다면은 국고로 환수된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뭐냐? 통일교를 해산을 해서 통일교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걸 전부 다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랑 다름없어요. 일종의 그 정면으로 급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용호 씨가 그 다음 날 아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전부 다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명단을 까지 않았죠. 까지 않은 것이 결국은 그런 그 어떤 겁박이 먹혔다. 그리고 뭐 통일교 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뭐 공개를 하겠느냐는 이야기도 지금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친명계를 친명 7인에 벌써 임종석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명계와 이재명 주변 사람을 지키는 그 차원인지 이재명 본인을 지키기 위한 건지 그것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지금 윤용호 씨와 이렇게 통화한 녹취록 같은 데 보면은 이재명 본인이 어떤 때는 이재명이 연락을 왔다. 한학자 총재를 뵙고 싶다고. 어떤 때에는 또 이재명 쪽에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직접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도 그 녹취록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그 결국 만남은 없었을까? 그 부분까지 지금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자르기 위한 그런 그 국무회의 발언에 나왔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정진상 이름이 나오면서 정진상이 이재명에게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전진상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가 했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군요. 이재명 본인 자신의 지키기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장면이 드러나죠. 송권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던 내용도 그 내용에 함의가 있는데 이재명이 통일교 총재를 예방에 큰 절을 올렸냐 이 문제가 제기됐죠. 또는 이재명 측에서 직접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겠다고 연락을 했다. 이것도 특별 보고 문건에 한학자 특별 보고 문건에 담겨 있다고 하죠. 이게 이제 특검팀의 수사 내용에 있는데 이건 다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직접 한학자를 만났는지 예방을 해서 만남 정도가 아니라 예방을 해서 큰절을 했는지 또는 직접 만나기 위해서 이재명 측의 핵심 관계자가 연락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의 변두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측근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국무위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 때 답을 안 했고 대통령실도
현재 시간까지는 아무런 뭐 반박하거나 뭐 어떤 하질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 이름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예. 보통 다른 사안 같으면 바로바로 그 용산에서 그 대변인 통해서 전부 다 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든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정진상 이야기도 결국은 이재명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이 통일교 윤용호 씨하고 그 부회장하고 두 사람 녹취록 속에 이재명이 한학자 총재를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는 상대방 통일교 간부가 그러면 내가 정진상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진상 이름이 나오는 게 이재명이 한학자와 만나는 문제, 만나는 그 과정에서 정진상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것이 이 정진상이 타깃이 아니고 그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한학자 총재가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 강한 뉘앙스가 그렇게 되고 보도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용산이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리고 또 그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계속 이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령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뚫고 나갈 것인가. 그런 조율이 아직 제대로 안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이게 각 언론에서 막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게 나올지. 지금 섣불리 대응을 했다가 또 다른 것이 터져 나오면은 하다못해 무슨 사진이라도 하나 나오면은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의도적인 이 무시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닉슨 게이트 같이 그렇죠. 사건보다도 사실은 은폐하려고 하다가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그렇게 있지 될 않습니까? 수가 있죠. 지금 예. 저 섣불리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과 정반대되는 어떤 진짜 진술이나 증거가 나와버리면은 특히 저는 이번에 뭔가 사진 한 장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사진 한 장 나오면은 예. 이거는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이게 번질 것인지 그리고 윤용호 씨가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보는 단계가 아닌가 용산에서는. 그런데 오늘 사실 좀 큰 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용호 씨가 본인의 최후 진술에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오늘 2시 반에 권성동 의원 공판이 있어요. 네네. 그 정인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윤용호 씨가 정인으로 나오는데 네. 지난번에 입을 다물었지만 이번에 오늘 좀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제 통일교에서 꼬리 자르기를 했거든요. 윤용호 씨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이다.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윤용호에게 모든 걸 덮어 씌우는 그런 입장이 나왔어요. 어제 통일교에서. 그렇다면 윤용호 씨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내가 있죠. 다 뒤집어 쓰겠네. 뒤집어 씌웠어요 지금. 네, 구형도 4년이나 받았는데 네, 뭐 구형 이런. 4년을 받는데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제. 네. 그러니까는 오늘 2시 반에 권성동 거기 정인으로 나와서 저는 뭔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런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은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은 이 까르띠에 시계하고 고급 시계 2개하고 4천만 원 예를 들어서 전재수 전 장관에게 준 이렇게 본인 돈으로 다 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윤용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서 또 아마 울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는 재정국장이 윤영호 씨 부인이었다. 부인이죠. 예. 그래서 부부간에 몰래 그렇게 한 거단식으로 돌리드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교단 차원이 아니라면은 예. 어쨌든 윤용호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굉장히 어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오늘 2시 반 공판에서 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2시에 권성동 의원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오는군요. 거기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해진 상황이네요. 오후 2시 촉각을 우리만 두겠습니까? 이재명에 있는 지금은 이제 용산에 있으니까 아직은 청와대를 안 들어갔으니까 용산도 제가 상당히 촉각을 귀를 좀 촉각을 들이세겠네요. 무슨 일이 터질까 이거 조마조마한데 이 국무회의 제대로 할지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상황 사진이라도 한 장 터지면 혹시나 예방을 해서 큰절했다고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하나 터지면 이재명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폭파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과거에 김태호 그 국무총리로 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
그때 박연차 씨하고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고 막 그 하다가 사진이 하나 나왔잖아요. 네. 박연차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 나오는 바람에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그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 정치적 폭파 사건이 일어날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재수 문제로 잠깐 넘어가죠. 자, 전재 장관의 낭만 문제가 가지는 이제 정치적 함의 문제를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전재수가 해외에 지금 출장을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본인 사퇴하겠다. 결국은 사퇴지만 사실 낙마를 한 거죠. 뭐 이재명 측의 입장에서는 경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는 낙마 성격이 강하죠. 이 전재수 장관의 낙마, 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이제 여권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지방선에 미치는 클 텐데 전체적으로 정치적 의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재명 정권 쪽에서 꼬리 자르기 한 거죠. 꼬리 자르기 하고 특히 이 뭐 전재수 전 장관이 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자들에게 자기는 결백하자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네. 비행기 타고 딱 귀국하자마자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즉각 바로 이제 그 수리하겠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절차에 들어가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뜻이 아니고 사표를 내라고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김현지 씨가 전화를 했든지 김현지 씨가 그전에 뭐 강선우 후보에게도 전화를 해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용산에서 연락이 가서 그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고 보는데 자, 이재명 그 입장에서는 전재수를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죠. 친명도 아니고 친문입니다. 그렇네요. 친문이고 네. 거기다가 이 전재수 장관까지 시킨 이유는 딱 하나 있죠. 부산시장 출마시켜가지고 시장 자리 가져오려고 하니까 친명 중에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전재수가 유일하게 부산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3선을 했고 또 그전에 뭐 이미지도 좀 좋았다는 평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주고 해수부 장관을 전재수를 시키면서까지 부산시장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저렇게 그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카드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카드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전재수 카드는. 네. 그러니까 바로 버리는 카드네. 바로 이제. 버려버린 거죠. 바로 네. 버리는 카드로 하고 이게 나중에 그 불똥이 이제 확산되면은 이재명 정권에게까지 밀어 닥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장관 낙마자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남기면서까지 그냥 그 꼬리 자르기 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부산시장 선거가 중요한 이제 전재수 쓰임새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해수부 뭐 이전 문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지금 이제 뭐 전재수 장관이 일단 여당 민주당 내에서는 여권에서는 부산시장 선거할 때 그냥 원톱이라고 지금 압도적인 네. 뭐 여당 내에서는 1위로 알려져 있는데 전재수가 날아가는 상황이면 부산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부산에서 그래서 좀 김용춘 저번에 뭐 나왔던 김용춘이나 여러 네. 명이 이제 이름이 오르는데 김용춘은 언론에 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그전에 국회의원 했던 뭐 박재호인가요? 예. 박재호도 있고 또 몇 사람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 지금 박형준 시장하고는 급이 달라요. 사실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조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조국 나오더라고요. 조국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이 나오면은 그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는 그 상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공천하고 조국 나오면은 그거는 박용준 그 시장에게 절대 유리해지는 거죠. 표가 갈리니까는. 그런데 과연 조국을 좌파 단일 후보로 이재명이 주겠느냐. 급하고 판을 깔아주겠느냐.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네. 조국은 뭐 문재인 사람인데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산시장 구도는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간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덧붙여서 전재수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명계가 아니라 전통적인 친문계 인사인데 지금 이번에 통일교 관련된 여러 이제 한학자 특별 보고나 뭐 특검팀에서 파악한 내용에 보면 친문 인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재수 장관이 낙마하면서 이 친문 진영에 미칠 파장 이 문제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로비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 통일교의 타깃은 그 두 갈래 그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윤영호 씨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라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재인 쪽에 가는 거, 예. 하나는 이재명 쪽에 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쪽에 가는 그 통로 길이 바로 그 임종성이고 그 7인에 친명 7인에 임종성이고 문재인 쪽으로 가는 통로가 전재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이 그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 문선명 전 교주 때부터 해왔던 그 한일 해저 터널이잖아요. 한일 예, 해저 터널. 예. 한일 해저 터널을 뚫는 건데 이거는 뭐 굉장히 역사가 깊지만 어쨌든 그때 문재인 정권 때도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 겁니다. 통일교에서 그 선대 교주의 유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한일 해저 터널은 일본하고 관계가 좋을 때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죽창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죽창가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과 뭐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막 갈라치기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게 도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재수가 부산의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전재수를 공약을 한 거예요. 한일 해저터널.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그 이제 보험성으로 돈을 줬다고 하지만 전재수는 이것은 대가성 있는 그러니까 청탁을 위한 4천만 원하고 시계 2개가 대가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뇌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전재수 위에 문재인이 또 있는 거죠.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게는 또 어느 선까지 이렇게 영향을 그러니까 손길을 뻗쳤을까. 그 부분도 나중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지금은 친문 인사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문재인이 거기에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령 문재인도 부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것을 뭐 기본적으로라도 구상을 하기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그 결정권자는 문재인이니까 저 전재수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재수에게 로비를 한 이유는 그 위에 있는 문재인 보고 그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자, 전재수 문제도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 시작을 할 때 정동영 문제로 잠깐 시작을 해봤는데 정동영, 이종석 그 문제를 좀 한두 가지 잠깐 살펴보죠. 자, 정동영 장관 뭐 금품수수은 제의가 됐고 이종석 국정원장, 임종성 전 의원 이 금품수수 문제가 일부가 나오고 일부는 뭐 금품수수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초점은 이겁니다. 전재수 장관을 왜 통일교가 포섭하려고 했는가 하는 이유는 주요한 부분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일 내젓 이 해저 터널 그리고 일본으로의 교세 확장 이게 이제 전재수 특히 한일 해저 터널이 전재수 장관을 포섭하려고 했던 주요한 이유였다 뭐 이런 게 설명이 있고 또 통일교에서 임종성 전 의원을 포섭하고 금품을 준 이유는 주로는 이제 친명계 인사들 이재명 측 라인을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동영 장관과 이 이종석 국정원장 남북관계 대북사업의 사실은 핵심 관계자들이고 특히나 자주파 친북 친중파들의 핵심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을 왜 통일교가 포섭하려고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 두 사람이 그 전에 이제 그 좌파 진영에서 좀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정동영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의 사실상 정치적 멘토입니다. 아. 정치 멘토죠. 그 이재명이 처음에 중앙 정치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게 그때 정동영하고 이명박 후보가 대선을 할 때 그때 정동영 캠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정동영 캠프에 부대변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동영이 이재명의 정치 멘토죠. 정치 멘토고 또 이종석은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이재명의 멘토다. 이렇게 됐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또 역할을 그 자리를 맡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저 두 사람에게 그 통일교가 접촉을 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이 사안 이제 통일교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지금 특검에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넘어갔고 전담팀이 구성됐다고 하죠. 뭐 23명의 경찰로 구성이 됐다. 어제 첫 조사를 했다. 윤정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했다. 한 3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여러 상세한 진술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일부 나오고 있는데 뭐 경찰 수사 문제와 함께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지금 특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게이트 특검 문제가 드디어 제기가 됐습니다. 개혁신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이 특검 대응을 하자는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특검 새로 등장하나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경찰이 특별전담수사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바로 어제 윤영호 씨를 서울구치소로 찾아와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말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수사를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건지 진실을 나중에 은폐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 특히 경찰은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어떤 새로운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일단 검찰을 사실상 해체를 시켜버리고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경찰에 많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경찰은 이재명 정권과 상당히 가까운 데다가 그리고 어떤 뭐 수사 역량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검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중대한 문제 그리고 이거 정권을 향한 수사잖아요. 예. 정권을 향한 수사는 원래 특검이 두 가지 경우에 특검을 해요. 하나는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됐을 때 하는 거고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조은석 특검이나 민중계 특검 뭐 이런 특검들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죽은 권력을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불거진 이 통일교 관련은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특검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접근 못 합니다. 저 용산에. 네. 용산에 접근 못 하고 천정궁에도 접근 못 할 거예요. 경찰 수사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 특검을 할 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특히 저기 민주당이 특검을 뽑는 과정에서 배제가 돼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쪽에서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이나 이런 거 특검 만들 때도 윤석열 정부하고 그 윤석열 정부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배제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도 민주당을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같이 배제시키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뭐 다른 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그 특검이 실시가 돼야지 진상 규명을 할 수가 있지. 경찰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다가 이거는 오히려 이게 더 많은 의혹만 남기고 마무리돼 버릴 수가 있어요. 봉합돼 버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특검 문제는 이미 제의가 됐는데 뭐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민주당 쪽에서는 일부 이제 의원들은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 공식적 입장은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좀 부정적 입장이다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측에서 이 문제를 좀 주도할 걸로 보이는데 향후에 민주당이 향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특검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상당히 통일교 사건이 계속 나오면서 특검도 계속 따라갈 텐데 이게 뭐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향후 국면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향후 이 특검을 통한 대치 국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도 이제 그 의원들에 따라서 네. 뭐 특검을 하자는 의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의 가장 큰 딜레마가 이게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아, 예. 지금 드러난 게 완전히 빙산의 일각인 걸로는 보이지만은 그 밑에 수면 밑으로 감춰져 있는 게 얼마나 될지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게 이재명의 연관성이죠. 네. 이재명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한겨레 신문 이 계속 이 문제를 파고들고 있어요. 예, 특종 비슷하게 특종을 단독을 계속 단독 해요. 보도를 내고 신문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건 뭐를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좌파 안에서 지금 뭔가 그 이너서클 안에서 충돌이 좀 일어난 거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재명 정권이 처음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그때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또 그 김병기 그때 원내대표도 그렇고 좌파 매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게 안에서 뭔가 그 권력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중에 그런 양상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래서 민주당도 좀 더 이제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하면은 친문 쪽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 가령 전재수를 비롯해서 친문 쪽이 집중 타깃이 될 것 같다고 하면은 뭐 이재명 정권 쪽에서 뭐 하자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재명과 그 주변이 또 많이 엮여 있다는 게 또 파악이 되면은 네. 그때는 또 특검을 그 결사적으로 막는 그런 사태로 지금 갈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먼저 통일교 게이트 속보를 포함해서 이 통일교 게이트를 주로 좀 다뤄봤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몸통으로 등장하나요? 자, 사진의 한 장의 사진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변곡점을 만드는 것이죠. 이재명이 만일 한학자를 찾아가서 예방을 하고 큰절하는 사진이 찍혀 있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죠.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그 한 장의 사진학이 등장하나요? 자, 그 장면에 등장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거 말고도 숨기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이렇게 침묵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자,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인물들 있습니다. 정진상, 정동현, 뭐 이종석, 지금 낙마한 전재수까지 여러 명 있는데 자, 그런 가지들 포함해서 몸통까지 함께 계속 추적을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김영민님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깜빡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곽규택 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아주 90도로 절을 하면서 그 누구를 향해서 우원식을 향해서 그런데 자, 여기도 한 장의 사진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어요. 자, 저희 보면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것에 장소를 지정하는 딱 방향 표시까지 돼 있죠. 자, 이 곽규택의 그 국회 본회의에서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61년 만에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는 거를 뭐 마이크 껐다가 켰다가 중단시켰죠. 네. 그게 61년 전에 이호상 국회의장의 김대중 의원의 그 연설을 끈 거하고 똑같아. 뭐 이렇게 해서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것을 이제 그 풍자한 거죠. 그 우원식이 자기가 12.3 계엄 때 국회 담을 넘었다. 담을 넘어서 여기가 국회의장이 뭐 담을 넘은 곳 해가지고 그거 뭐 퍼포먼스도 하고 그날 4억 원 썼습니다. 국회에서 4억 원 쓰고 저 퍼포먼스 막 했는데 그러네요. 해저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인데 네, 월담한 곳은 저렇게 표시도 해주면서 저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그 우원식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남겨야 된다. 저런 일을 한 것만 남기지 말고 이 일도 남겨야 된다고 해서 저렇게 이 그 필리버스터 방해한 것이라는 표지판을 만들자고 전국을 찌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저 월담 사진 저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실 논란이 많아요. 국회 저게 이 올라가는 장면이 아니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내려오는 네. 장면인데 네, 네. 그런데 이 국회의장 경호대장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둘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경호대장이 먼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우원식을 찍었다는데 경호대장이 자기가 먼저 넘어갑니까? 그게 저기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것도 일종의 뭐 연출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진위는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밝혀질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원식이 저런 식으로 마치 큰 본인이 어떤 영웅 스스로의 영웅으로 만드는 이 상황에서 저 필리버스터를 방해하고 어떻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회 질서를 해친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이것도 기록에 남겨놓자는 의미에서 곽규택 의원이 저것을 들고 나온 거죠. 아, 저 김현태 707 특수인문 단장이 법정에서 안규령의 총기 탈취 연출 이런 얘기했었는데 우원식도 저것도 연출한 쇼질에 대한 그것까지도 좀 새롭게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군요.
김용현 그 장관 변호인들이 예. 저 연출론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상당히 연출 쇼지를 능하니까 뭐 이재명도 워낙 이재명이 대가죠. 이제 우원식도 요즘 꿈을 꾸면서 쇼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장면 한번 먼저 살펴봤는데 원 저작자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나경원 의원 본래 이 곽규택 의원이 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나경원 의원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영상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준비되어 있으면 조금 뭐 길진 않지만 짧은 영상이지만 나경원 의원 그래도 저 역사의 현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이 나경원 의원의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의제외 발언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의제외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5분 더 드릴 테니까 의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자 21대는 64건을 한마디로 상임위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몇 차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막는다면 이제 사회적 얘기도 안 듣습니까?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이거를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예,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이 하니까 그 마이크를 끄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경원의 전투리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정면으로 국회 본회의 전체 의원들 앞에서 상당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톤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장면인데 저 장면 당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원식이 이 국회의장 하기 전에 별다른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국회에 있었습니다. 네. 국회 그 보좌관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저 국회 생활만 지금 하다가 국회의장까지 온 사람인데 아니 그 필리버스터는 원래 그 규정에는 뭐 의제와 상관없는 그 발언을 뭐 제한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의제와 연결된 발언을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간행적으로 저도 국회 출입 오래 했지만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소수 정당에 사실은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그러니까 합법적 의사진행 네. 방해니까 계속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어제와 그 법안 하나 가지고 저 발언을 뭐 몇 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민주당 쪽 사람들도 그때 추미애도 그렇게 했고 추미애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와서 어떤 사람은 그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도 있고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하는 사람도 있었고 과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소수당에 대해서 일종의 권리로 보장을 해온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뭐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다고 저렇게 마이크를 끄고 하는 것은 그 의장의 일종의 행포입니다. 예. 그 행포고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래서 당장 나오는 것이 우원식도 대권에 꾸미는 것 아니냐. 지금 일단 그 개딸들에게 잘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뭔가 다른 또 정치적 야망을 달성을 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주 의원식의 지금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이 국회 운영, 뭐 법안 통과를 상당히 적절히 협조하는 장면 이건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민주당의 일종의 허수아비 정도로 봤는데 요 근래 보면 허수아비가 아닌 본인이 이제 주범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독재하는 전행을 하는 건 대통령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도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속에 품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본인이 품을 벗어나서 스스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양상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 다른 꿈이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지금 평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12.3 그날 마치 이렇게 뭐 스스로 영웅으로 스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예. 저렇게 뭐 그 저 표지판도 만들고 또 그 12월 3일 날 1년 됐다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일부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자기 대권 주자 할 때 의원석이 1% 이렇게 나와요. 나오니까는 아마 뭔가 이 본인도 뭐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계속 그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그때
어떤 뭐 국회의사 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나 편파적이고 저렇게 저도 역대 저런 국회의장은 저 처음 봤습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 쪽에 맞춰가지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다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원식 그 의장의 배우자는 이재명 그 김혜경 씨 그때 법인카드 그 밥 사고 할 때 네. 그때 같이 동석했던 인물이 우원식 의장의 배우자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하자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재명 정권은 다수당으로서 이렇게 폭주를 하는데 그거를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를 하라고 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지금 무소속이에요. 무소속인데 노골적으로 이 정권의 이렇게 그 입법부를 정권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죠.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딸들에게는 이렇게 그 한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 큰 꿈을 꾸려면 개딸들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당 대표는 되겠네요. 개딸들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뭐 그 국회의장이 당 대표 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꿈이 있어서 저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결국 뭐 그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예. 자, 국회 현장에서 민주당 내부 상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태 의원이라고 있죠. 뭐 그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대장동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당연히 친명계의 핵심 인사죠. 이건태 의원이 자 어제 당 최고위원 민주당이죠.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 자리에서 상당히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뒤에서 하나 더 다루기 전에 우선 이건태 의원의 출마 이건 정치적 배경이나 의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대장동 변호사 출신 중에서 이제 5명에게 공천을 줘가지고 국회에 투입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국회에 투입을 하고 이재명 아마 이게 그 최고위원 출마하는 것이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은 지방선거에 나갈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전현희를 비롯해서 이제 거기 보궐선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정청래는 또 자기와 가까운 지금 그 이재명 정권 초반인데 지금 친명, 친청이 나눠져 있어요. 친청이라는 게 나눠져 있고 정청래가 이번에 또 3명을 보고를 하는 것도 본인의 그 측근들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이건태가 나선 건 이건태 혼자 나선 게 아닐 겁니다. 이재명의 어떤 그 지시를 받아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결국은 친명과 친청의 이 대결 구도가 되는 그 상황에서 친명의 핵심적인 인물이 지금 이건태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태 의원이 출마 의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부와의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 성과에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좀 이례적입니다. 최고위원 출마위원으로는 자기가 당을 위해서 또 뭐 이재명 정권의 성부를 위해서 이런 것이 보통 일반적이고 의례적으로 뭐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든가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뭔가 경고성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이제 최고위원 뭐 경선을 하게 되면은 최고위원회라는 게 별로 힘 없습니다. 예. 그 사실상 그 단일 집단 체제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 선거에서는 무조건 그 단일성 그 지도 체제예요. 그래서 정청래 단일성 지도 체제면은 대표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면은 보통은 우리 그 당 대표 대표 최고위원을 도와서 우리 당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지금 당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출마를 한다. 이거는 본인이 최고위원 가서 대표를 흔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대표 흔들러 나 출마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 좌파 진영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당정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거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청래 대표가 왜 자기 정치를 하느냐.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 경선 결과가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최고위원 출마자로 거명되고 있는 몇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제
출마 입장을 밝힌 사람도 있고 광덕구 의원은 출마 입장을 밝혔고 이건태 의원도 출마 선언을 어제 했고 이외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도 출마 의사를 곧 밝힌다고 하고요. 여기에 문정복, 이모경, 이성윤 의원 3대3으로 지금 일종의 친명이면서 반청 또 한 축은 친청 지금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반청 친청 또는 친명 친청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구도로 지금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데 상당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미칠 향후에 네.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강덕구 이건태 특히 유동철 예. 같은 경우는 부산 수용고 위원장인데 그때 부산시당 위원장이 출마를 했는데 컷오프 시켜버렸죠. 예. 정청래가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영입을 한 인사인데 영입을 한 사람인데 컷오프 시켰기 때문에 이거 잔뜩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덕구 이건태 유동철이 만약에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정청래 체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까지도 지금 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친청으로 분류되는 문정복이나 이모경, 이성윤은 그다지 존재감이 없잖아요. 존재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반청 쪽이 이제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청래가 이 권리당원, 개딸들의 힘을 키우는 1대1 안을 내놨다가 지금 관철을 못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50%대 50%로 지금 간다고 하는데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그러면은 50대 50이면은 권리당원에서 정청래 쪽이 좀 앞선다고 해요. 저 개딸들을 중심으로. 그렇지만은 이 중앙위원 쪽에서는 그래도 친명 쪽이 좀 많다고 보면은 판세 분석을 해보면 네. 아직은 좀 권리당원 쪽에서는 정청래 친척 쪽이 약간 유리합니까? 권리당원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했을 때도 권리당원에서 60% 이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지금 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1대1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일단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네. 무산된 상황에서는 이라면은 50%대 50%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중앙위원들 중에서 친명 쪽, 친청은 중앙위원 쪽에서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그 이재명이 전부 다 임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최고위원 보선을 통해서 정청래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죠. 지도력이 완전히 흔들릴 수가 있죠.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당시만 해도 박찬대하고 정청래하고 구도를 할 때 물론 이재명이 박찬대를 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재명과 정청래가 정면으로 막 대립각을 세우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원들 특히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정청래가 전투력이 더 세고 박찬대의 흐물흐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권리당원들 중에 이 정청래 찍었던 사람이 일탈할 가능성 그 부분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개딸들의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예. 이 정청래가 일종의 배신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커뮤니티가 양쪽으로 갈려 있는데 정청래 친청하고 친명하고 갈려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친명 쪽이 더 목소리가 크죠. 목소리가 크고 그때 그러니까는 박찬대하고 경선할 때 그때와는 상황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정청래 뒤에 또 김어준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에 목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개딸들 중에서. 그래서 김어준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내주느냐. 아마 이제 저 최고위원 후보들 김어준 방송 출연하려고 지금 섭외하느라고 아마 날릴 겁니다. 가서 뭐 한마디라도 지침을 좀 듣고 오려고. 그래서 김어준 변수가 또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역시 김어준 변수가 네. 있군요. 자, 그 김어준 변수 위에 박지원의 변수가 하나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문제가 있는데요. 박지원이 정청래를 지원하는 발언을 지금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민주당의 사실상 아버지라고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빗대어서 정청래를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정청래를 옹호하기도 하고 정청래가 언행이 일치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이 박지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상당히 도가 지나쳐도 너무 도가 지나치는데 그러면서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구보다 충성한다. 이게 박지원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용어도 그래요. 어쨌든 제일 충성한다 이렇게 공개 옹호를 했는데 박지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정청래 띄우기에 나섰는지 어떻게 보세요? 서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 그런가요? 서로 필요한가요? 필요하고 자 일제 정청래부터 보면은 예. 정청래도 지금 대권 꿈이 있잖아요. 워낙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청래, 김빈석, 오원식 이런 사람들이 뭐 대권 주자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자기가 전부 다 독점을 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그 큰 사람이 없어요 좌파에서. 아. 그래서 정청래도 대권 꿈이 있는데 본인은 충청도 출신이에요. 충청도 출신인데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당 대선 그 대선 나중에 그 경선하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남이 필요한 겁니다. 호남이 필요해서 최근에 계속 뭐 호남 무슨 뭐 발전위원장인가 이런 것도 맡고 호남에 계속 가가지고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이 호남이 역대 최고의 그 예산을 편성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의 그 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호남의 민심을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박지원인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이 지금 호남에 일단 맹주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호남표가 필요하니까 정청래는 박지원에 대해서 계속 접근하는 거고 박지원은 뭐 왜 그러면은 정청래를 막 띄우느냐? 예. 국회의장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의장. 국회의장 아, 이제 구원식 그 임기가 내년에 끝나니까. 2년씩 하니까. 네네네. 하반기 국회의장을 하려면은 정청래가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청래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은 국회의장이 그 필요하고 정청래는 호남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저렇게 아주 케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다 자기 속을 챙기는 이권을 챙기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 속내가 다 있었네요. 박지원은 뭐 정치 구단이 아니라 능그러니 구단이 용어가 맞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장면에 아 의장을 노린다. 자 호남을 얻고자 하는 정청래와 의장을 얻고자 하는 이 박지원 간의 그런 유착 관계가 드러나는 장면이군요. 예, 일부 성우권 정치평론가님 말 보시고 통일교 게이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민주당 내부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어제 저녁에 속보로 오늘 아침에 대문짝 만화에 곳곳에 나오고 있던데 자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 진술 내용 면담관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전재수가 나왔네요. 전재수 장관이 나왔어 이름이. 전재수가 이제 시작이겠지만 예. 일단 이 보도를 한 곳이 JTBC다. 예. 단독 보도라는 이름을 달았고 이름을 딱 박았다. 제가 뭐 언론사에 오래 근무한 경력에 비춰보면 이건 보통 자신이 없으면 예. 그렇게 이름을 딱 박지 못해요. 부산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3선 해수부 장관 차기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거의 확실시란 뭐 지금 뭐 이재명이 엄청 공을 들이고 지금 현재는 미국에 가 있어요. 네네. 뭐 해수부 장관으로서 뭐 아주 절정의 그 지금 분위기를 구가하고 있을 텐데 날벼락이 이제 어떻게 보면 JTBC라는 곳이 친 이재명 성향의 뭐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언론사인 것은 뭐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고 그런데 네. 여기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 내용이 또 충격적입니다. 4천만 원 가량이 담긴 현금 상자, 뭐 사과 상자인지 배 상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상자 그리고 까르띠에, 불가리 이 명품 시계도 상자에 넣어서 줬다. 그런데 그 전에 한 학자 통일교 총재를 직접 만나서 인사를 했고 그러면서 가져가면서 돈과 명품 시계 등을 가져가면서 했다는 말. 이런 거 가져가도 되나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서 가져갔다. 뭐 이건 옆에서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이 담겼는데 이게 두 가지 문건에 나온다는 거예요. 통일교의 핵심 인사들만 보고하는 한 학자 특별 보고. 예. 이게 뭐 총재에게만 보고한다. 뭐 이재명 특별 보고 이런 거예요. 그 문건에 이게 나와 있다, 실려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특검의 수사 보고. 근데 특검이 이걸 민중기 특검이 넉 달간
뭉개다가 최근에 이걸 이제 1년 번호를 부여했다가 어제서야 경찰 국수본으로 이거 우리가 수사할 사건이 아니네 하면서 넘겼다는 거예요. 43분 20여 초짜리의 이 녹취록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전재수란 이름만 안 박았지 이 내용을 아주 흡사하게 보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JTBC와 한겨레가 이렇게 지목한 사람이 전재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전재수 관련된 이제 금품 수속이 구체적으로 이 윤정호 본부장의 진술로서 확인이 1차적으로 됐는데,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오늘 좀 단독으로 MBN에선가 좀 공개가 됐던데, 보도가 됐던데요. 그 중에 하나는 통일교 수사팀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여러 이제 금품 수속 확인을 하고 이거 민주당 인사들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 보고서를 특검 지휘부에 올렸는데, 특검 지휘부에서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야, 밖이야, 수사 대상 밖이야 하면서 그 부분을 수사를 못하도록 사실상 막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네요. 민중기 특검이 이제 밝힌 내용이 있어요. 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혈령 비혈령이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은 뭐라 그랬느냐? 특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만 국한한다. 그러니까 전재순이 뭐 또 정진상이니 이런 이름이 나와도 정진상이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판에서 그 통일교 측이 접촉한 성남 시절부터의 측근이 바로 정진상이다. 네. 거기서 이름이 나왔어요 또. 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판에서 불거져 나오니까 이걸 넉 달간 민중기 특검이 저 깔판 밑에다 깔아뒀다가 처음에는 수사 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뭉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넉 달, 8월에 조사했는데 거기 다 나왔다니까. 한참 더울 때 9, 10, 11, 12 넉 달 아닙니까? 네. 넉 달째.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네. JTBC 보도도 나오고 뭐 한겨레에도 비슷한 거 쓰고 뭐 어차피 불거져 나올 거니까 하면서 내사 번호를 부여했어요. 내사 번호. 아니 무슨 내사입니까? 다 조사해 놓고 이건 수사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는 또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건만 한정해서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수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게 보세요. 별건 수사 다 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16개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걸 그 수사 과정에 나온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교묘하게 특검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수사해 놓고 다 처벌하고 자 전재수 이름 어이쿠 이게 뭐야. 전재수 까르띠에 불가리 이게 뭐야. 조율 안 했겠어요. 보고 안 했겠냐고요. 상식 그러니까 보고했다 그러면 또 저 잡아갈 테니까 그냥 다 큰일 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8월 달에 이미 다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전재수가 누굽니까? 지금 부산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네. 앞으로 지금 제 눈앞에 쫙 파노라처럼 보여요. 예. 전재수가 이제 부인을 지금 뉴욕에서 JTBC 수사 취재팀에 전화를 받고 뭐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전혀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일단 전화로 얘기를 했고 JTBC는 또 그 친절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론 보도도 해주겠지만 이 관련된 사안은 우리가 끝까지 보도를 할 것이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언론들도 이제 따라와야죠. 이제 전지에서 중계방송을 좀 해야 돼요. 다른 얘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특검 얘기만 하고 앉았던데 왜 이런 건 좀 이런 놀라운 사건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언론답지 않다는 얘기는 평론가들도 평론가답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면서 자 이게 자기 편 언론에서 불거져 나온 사건이에요. 이제 전재수가 오면 이렇게 됐는데 아니라고 그럴 겁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부산시장 선거도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와서 뭐 다른 사람을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틀어막겠지만 네. 부산 지역 민심이 어떻겠어요? 자 부산이 흔들리면 다른 데는 온전할까요? 저는 제가 볼 때 이재명이 펄펄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란 말만 빼놓고 지금 뭐 해산 어쩌고 이거 조금 이따 물어보실 건데 네. 이렇게 나온 것도 8월 달에 알았던 게 이번에 이제 드디어
한 넉 달 만에 불거지니까 이제 경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체를 해체시켜 버려라.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예. 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좀 이따 저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건 중요한 사안이니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전재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전재수가 장관이 바로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뭐 나중에 밝힐 것도 아니고 반전 카드가 있으면 뭐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할 것이다. 사실 이 전재수 장관의 이 사건이 이재명 정부나 내년 지방선거에 사실 미칠 파장이 크게 지금 좀 중요한 정치적 포인트이기도 하겠네요. 저한테 이제 반문하실 게 아니라 한번 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현직 삼선 의원, 부산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전재수 하면 여기저기 종편에 뭐 패널로 나와서 비교적 그 민주당 치고는 합리적이다 이런 소리 듣고 겉으로 참 깨끗해 보인다 이런 소리도 들었던 인물로 기억합니다. 예. 부산 유일의 파란 깃발을 꽂았고 그런 공로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켰잖아요. 네. 이재명이 부산 갈 때마다 박형준 시장은 무슨 병풍 취급하면서 전재수하고 티키타카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드디어 가장 회심의 카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이재명 정권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명백하게 이제 부산시장 선거를 향한 다시 말해 부산 탈환을 향한 이 진군이 시작됐는데 대전 차지례가 터진 겁니다. 캐터필러가 박살이 났어요 지금. 제가 비유를 그렇게 쓰는데 자, 뭘 반전시킨다는 거죠? 자, 까르띠에 불가리 3천에서 4천만 원이 담긴 현금 상자를 받아가면서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하고 부산지구 뭐 통일교 5지구 모임이라는 데 참석해서 뭐 축사하고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 길에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돈이 건너갔다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전직 의원이 한 명 있고 이제 이름이 다 나올 거예요. 오늘 또 9일, 오늘 10일이잖아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미 며칠 전부터 얘기를 변호인 등을 통해서 했어요. 내가 실명을 좀 다 이번에 얘기하겠다. 추가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폭로라기보다 이제 자꾸 폭로 하시는데 예. 밝히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국민의힘에다가만 로비를 한 게 아니다. 전성배가 아니라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정권 때는 우리가 그쪽과 더 가까웠다. 자, 전재수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정권까지 지금 잘 나가는 정치인이 된 건데 그때는 더 가까웠다. 그래서 공을 들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 2년여에 걸쳐서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격이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아마 나와야 될 텐데. 그래 좀 있으면 나올 네티즌들이 아마 공개를 하겠죠. 싼 거는 뭐 이제 싼 거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이제 비싸기로 들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계를 저는 명품 시계를 2개씩 받은 거는 자기 하나 차고 뭐 부인 하나 주려고 그랬나요? 어떤 전직 정치인이 받았던 그 쌍시계 생각이 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어떤 또 추가적인 내용을 세상에 알릴까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정치권이 좀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문제 먼저 다뤄보면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이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계속 지금 전재수 장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특검의 진술 내용 그리고 법정에서 여러 내용들이 지금 민주당 정치인 관련된 내용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재차 제기를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합니까? 자, 통일교란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이재명의 그 어제 국무회의 또 며칠 전에도 그냥 종교단체라고만 그랬어요. 종교재단. 개인이나 법인도 위법
헌법하고 위헌한 그런 행위를 하면 해산해야 된다고 법에 돼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법제처장인 조원철에게 어제는 이제 사후적으로 또 물어본 거예요. 아, 저번에 내가 그 종교 단체가 그 위헌적인 그 일들을 하면은 해산할 수 있느냐고 내가 물었지 않느냐. 일본의 케이스까지 그 인용해 가면서 그 어떻게 됐어요? 라고 채근하듯이 물었습니다. 예. 그 조원철이 이게 헌법상 문제는 아니고요. 대통령은 헌법 얘기를 이재명은 했지만 이건 헌법상 문제가 아니다. 아, 법제처장이니까 명색이 얼마나 또 시켜서 알아봤겠냐고요. 본인도 변호사고 조금 이따 뭐 강전의 변호사가 또 자세히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민법 38조의 문제다. 그 민법 38조는요. 종교재단에 대한 법이 아니에요. 그냥 법인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근데 법인이 조원철이 답변을 해요. 아주 굉장히 위법한 행위를 심하게 했을 때는 해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위법한 행위. 그 일본의 가정연합이 그 해산된 그런 케이스를 들었는데 그건 이 사건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정치적인로 양쪽에다가 여야에다가 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넨 사건이 무슨 그때 가정연합 사건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불법적인 짓을 해서 그건 누가 봐도 이건 그 종교 단체로서 행위에 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해산 명령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민법 83조를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네. 이건 해산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해산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세제 혜택만 박탈할 수 있지. 그 종교단체는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네네. 그렇지 종교활동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그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의 법제처장에게 이렇게까지 2번씩이나 엄격히 좀 이 문제를 검토해서 다음에 또 보고해라. 자,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내가 관심 있게 끝까지 내가 몰고 늘어지겠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 입을 열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전재수 말고 다른 사람들 이름이 민주당 뭐 의원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면 그 입을 안 열게 하기 위해서 겁박한 것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한 거예요. 네.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도 같은 식으로 아니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뭘 노려보고 있느냐. 자, 이번에 통일교는 그렇게 해서 겁박을 해보고 그 뒤에 또 종교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좀 이 너희들 입 함부로 놀리다가 정치적으로 뭐 우리 편 안 들고 또 저쪽 국민의힘 뭐 윤호개인 세력들과 함께 할 것 같으면 니네들이야말로 우리가 해산 조치나 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해 경고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있잖아요. 보수 계열 개신교회들 뭐, 네네. 뭐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뭐 정광훈 목사 교회랄지 소년보 목사 교회랄지 또 그 이외의 보수 개신교단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표현대로 정치에 개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까지를 노려보고 하는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예. 자, 당시 국무회의 장면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재명이 조원철 이 법제처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종교단체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것 하셨냐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자 조원철 이 법제처장이 검토해서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못 받았는데 못 받았다. 뭐 좋은데 어쨌든 결론이 뭐냐 하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형법은 아니고 민법에 있는 사항 정도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관련돼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는 요 사항,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이런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뭔가 이재명이 지금 지난번 얘기해놓고 계속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아까 이제 좀 그 부분을 일부 이야기했는데 그 조바심이 그대로 공개적으로 여과 없이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어떤 관계입니까? 이재명은 대통령이고 네. 조원철은 한때는 사법연수원 동기였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아래에 있는 부하잖아요. 보고를 했다는데 딴소리를 한다, 그건 아니고 예. 국무회의를 통해 재차 못을 박는 거예요. 아, 저게 그러니까 방송용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국무회의 보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길 바라면서 종교단체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을 어기면 가차 없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그 민주당 쪽 패널들은 통일교회 티그자도 안 꺼냈는데 왜 자꾸 통일교 하느냐. 예. 그래요, 맞아요. 통일교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시점을 보면 알잖아요.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럽니까? 오비일학이라 그러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그럼 그 까마귀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왜 전재수 이름이 딱 하니 좌파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부각이 된 그 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언론사 동양보고를 통해서 이미 보고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전재수 이름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 정도 정보력이 없겠어요? 더군다나 JTBC쯤 되면 그런 보도를 내면서, 물론 언론으로서 이제 그 소스가 확실하니까 이제 보도를 할 텐데 동양 보고가 벌써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럴 때 또 10일 날 말씀드린 대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재판정에서 내가 할 말 다 하겠다, 실명을 거론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라고 알려졌습니다, 라고 전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공판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름이 뭐 아무개 롤콜 하듯이 나오면 이것도 다른 거예요. 전재수 이름을 오늘 윤영호가 재판정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다중적으로 노리고 어제 조원철 법제처장, 자기로 보면은 친구이자 부하에게 그 보고 나 못 받았는데 라면서 뭐 짜고 치는 땡땡땡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선 통일교 관련된 부분에 속보가 나온 거, 그리고 이재명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추미애, 김어준 요 장면으로 먼저 다시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 법사위원장이죠. 추미애 의원이 어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 소지가 없고 유언 시비가 있는 것이다. 유언 소지는 없는데 유언 시비를 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부터 건다. 민주당은 이렇게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라면서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한 의원 총회에서 이 관련된 것을 좀 심사숙고하자, 좀 이런 내용, 유언 소지 최소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추미애 의원의 어떤 발언이었는데, 당시에 이 김어준이 뭐라고 했냐, 참 용어 좋다 이런 색까지 취임새도 놓고 그랬는데 저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뭐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고 들으신 대로 네. 뭐 저들의 그 티키타카는 다 저렇잖아요. 장군, 멍군, 뭐 누님 먼저, 뭐 추미애가 누님 아니겠어요? 누나 먼저, 동생 먼저 하는 거 하고 위헌의 소지가 없다. 아니 위헌의 소지가 없는데 같은 편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은 그 서울대 형법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네. 공부를 뭐 잘했든 못했든. 아니 조목조목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국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올가 넣으려고
하려다가 되레 이런 위헌성이 가득한 소위 이 8대 악법이라고 어제 필리버스터에도 나오지만 그 대법원 겁박부터 시작해서 법 왜곡죄,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것들이 위헌성 시비에 걸려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위헌법률 제척이 당연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모든 그게 지금까지 3대 특검 양대 특검을 통해서 해온 것들이 무산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석방될 수 있다라는 걸 자기는 편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소수 그 좌파 정당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또 뭐 필요합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법조인 출신을 비롯해서 무려 한 10명 넘는 의원들이 이건 안 된다. 위헌 소지가 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위헌 소지는 없는 걸 알면서 시비를 거는 건가요? 시비를 건다는 말은 뭔가요? 위헌인데 괜히 뭐 멱살 잡고 누가 시비 건다. 그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참 저렴한 표현 아니에요? 그 추미애 의원을 저도 정치부 출입할 때 좀 아는데 젊었을 때부터 참 입이 걸어요.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심하게 해요. 막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칠순을 앞두고 좀 순화됐는가 했더니 소지가 없고 시비가 있다?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부터 건다. 자, 시비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내가 만든 이 법은 완벽해. 그런데 누가 시비를 걸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렇게 너무 쫄아서 아니 자기 당 의원들을 향해서 쫄았다 그래요. 위헌성을 지적해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사람이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하라는 게 대통령 뜻이다. 그 우상호가 전한 언론 보고 한 얘기잖아요. 근데 추미애법은 뭐예요? 1심부터 무조건 적용이잖아요. 그러면 2심부터 적용하라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지적이 쫄아서 그런 건가요? 저거는 일종의 자기 편에서 보자면 존명에 대한 그 아주 그냥 뭐 거의 반란적인 말이에요. 아이 쫄았구나 저런 표현이잖아요. 예. 훅 가려고 해? 어디를 훅 갑니까? 저런 식의 표현이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지만 그 둘이 앉아가지고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별점 주고 또 돈 날리고 그런 게 김어준 방송의 속성이에요.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아니 같은 편도 저렇게 깎아내리는구나. 지금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지금 뭐 조만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내놓을 모양인데 역사의 죄를 지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저런 식으로 같은 편 보고도 뭐 쫄았니 한 방에 훅 가니 하려다가 본인이 훅 갑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부 이 설치와 관련해서는 물론 사회각계각층 상당수들이 민변이라다가 참여연대까지도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네. 좌파 단체들도 네네. 뭐 법조인들 또 사법부 내 법원장 회의, 뭐 법관 회의, 뭐 사법부 전체가 거의 다 지금 나서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부 갈등이 사실은 굉장히 심화된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의 입장 전달 이후에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갈등 양상이 일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김어준이 추미애를 다시 등장시켰을까? 일단 김어준은 관심사가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별명답게 네. 계속 구독자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핫한 뉴스의 인물은 누구냐? 뭐 전재수를 출연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명품 아니 그 뭐 미국에 있으니까 출장 중이니까 뭐 전화 연결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좌파들이 그리고 김어준 방송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탱크처럼 밀고 가야 된다 이 법을. 그럼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저는 추미애 이외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추미애는 그 방송에 나오고 싶잖아요. 이유가 딱 하나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법사위원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나가고 싶어서. 그거 나가고 싶어서 불러주는데 나갔는데 처음부터 경기도지사 이번에 출마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흥행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추미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란재판 전담부법, 법 왜곡죄 이 모든 위헌성 가득한 법의 주창자 아닙니까? 특히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 법이 뭔가요? 추미애가 강행해서 만들어 놓은 법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법이요. 예. 바로 그것은 오롯이 이 추미애 작품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거야말로 이건 문제가 가득한 법이니까 이거는 빼자라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미 전직이 될 것이 분명한 법사위원들조차도 그 안에서 야 다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재판을 중단한다? 이거야말로 이건 딱 걸리는 법이니까 이건 빼자. 그러니까 추미애의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그 소위 그 훈장들을 지금 민주당 안에서조차 다 떼내버리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근데 추미애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출마 선언한 게 다 지금 물거품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세게 가보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개딸들이나 그걸 보는 사람들은 열광할 거 아니에요. 막 별풍선이 날아다니고. 그러면 김어준이 해줄 말은 뭐예요? 야, 용어 좋다. 그런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우리가 이거 대단한 말을 했네요.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참 가관이다. 저는 가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추미애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한 추미애 내란전담 재판부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런지 이 부분을 좀 압축해 살펴봤고요. 다시 이재명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항과 갈등이 있더라도 밀어붙이자. 입법을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재명의 국무회의에 이 개혁 관련된 몇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시나요? 맞기는 맞아요. 네. 개혁은 고칠 개자 가죽혁자를 써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개혁은 그냥 이걸 뭔가 리폼이라는 영어로만 생각하시는데 한자의 뜻은 가죽을 고친다. 그럼 가죽을 고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가죽을 뜯어내서 가죽갈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굳이 저것을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을 써요. 일부러 그런 용어를 좀 골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죽을 벗기는 방법이 죽은 동물의 그 가죽을 피혁을 걷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모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상태의 그 양이나 이런 데서 털을 깎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저 이재명이 말하는 개혁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낸다는 표현을 써도 될 텐데 굳이 벗긴다? 실제로 형벌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 여기 또 우리 펜앤마이크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그 중국 영화에 저는 그 섬뜩한 장면 항일 투사들을 붙잡아서 일본 군인들이 본보기로 칼로 이마에서부터 금을 그어가지고 자세히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화 찾아보시면 돼요.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고통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피가 흐르고 그 장면이 목불인견이에요. 영화에서는 이제 대충 그 소리와 그런 걸로만 처리를 했는데 그때 저는 젊었을 때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소환되면서 섬뜩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라는 말을 저렇게 태연히 쓸 수 있는가. 그럼 그 가죽을 벗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대상이 지금 다름 아닌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더군다나 국무회의 석상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저항, 갈등은 불가피하다. 자, 약간의 저항과 갈등이라고 또 그 국민적인 반발을 또 가볍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살가죽을 벗기는 고통 정도는 이겨내야 개혁이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소름이 끼친 사진도 그런 사진이 마침 올라왔네요. 마치 그런 개혁에 관한 상징적인 사진처럼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갑자기 개혁을 왜 꺼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특히 뭐 여기에 법 왜곡죄도 있습니다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좀 상당히 줄여라. 그래서 이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라. 이런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종의 강경파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 앞서 이제 추미애처럼 위헌 소지는 없고 위헌 시비는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전달한 다음에 왜 이런 일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이제 내란 청산을 둘러싸고 강성 지지층을 어떤 세력이 장악하느냐 하느냐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다수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련된 비판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십니까? 일단은 그 내부의 비판 정도는 뭐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뭐 의원총회에서 나온 10여 명의 반대 의견은 뭐 있을 수 있는 거다.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뼈 아픈 대목이 믿고 믿었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결론이에요. 원래 이게 이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그래서 뭐 법관 추천위원회 뭐 내란 재판부 재판관 추천위원회에다 다 집어넣는 게 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추천 아닙니까? 네. 그 9명을 하게 되면 3명은 법무장관, 3명은 뭐 여기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무부는 발을 뺐어요. 이건 누가 봐도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장관이 왜 사법부의 문제를 관여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뺐고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거 비법관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둔다라는 헌법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뭐 손질을 한 그런 것들이 말하는 소위 위헌성을 확 줄이겠다라는 건데 방법은 안 내놓고 그냥 확 줄이겠다 그러면 그러고 있어요. 네네. 여론을 박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아픈 대목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법원 행정처나 이 대법원 측이 내놓은 것과 비슷한 결론이 나왔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느냐? 그 1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참석하면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예. 그 김예영인가? 이 법관 대표회의 의장이잖아요. 아, 그 남부지법 부장판사요. 네, 그 알려진 좌파입니다. 네. 그 의장은 원래는 그런 문제를 의제에 안 넣어놨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아니 지금 이 시국에 그 법 왜곡죄, 내란 전담 재판부 등등 또 이 사법부에 대한 위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느냐라고 긴급히 막 의견이 빗발치니까 회의 도중에 상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논의를 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파 의장이나 그 거기서 이제 평소에는 목소리를 키웠던 좌파들도 판사들도 아니 이건 도대체 대세가 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야 너는 법관 아니야? 좌파이기 전에 너도 법관이잖아 판사잖아라는 공격에는 양심이 좀 움직였을 수 있다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놀란 것은 이재명 정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 이게 잘못하면 다 무산되겠네?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법관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민변에서도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경실련, 기타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에서도 이것은 위헌이지. 자, 이거는 민심이고 대세인 겁니다. 이게 좌우 진영 논리를 뛰어넘을 만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니까 과도하다는 말로도 모자라고 이거는 도를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분출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뭔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를 통해서 뭐 개혁의 가죽 얘기를 뭐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건데 그거 정도의 아픔을 견뎌라는 둥 이제 곧 칼을 대서 벗겨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엄청난 저는 아니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니 저는 듣기만 해도 그냥 소름이 돋아요. 그런 것들을 느껴봤을 때 이재명이 이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 단초가 된 것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 믿었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결론마저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파들만의 이 저항, 준동이 아니구나라고 위기감을 확 느꼈다고 봅니다. 저는. 야, 위기감의 발로군요. 법관 대표회의의 결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조차 외면하는 상황. 경실련은 어제 이제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사법부를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그것과 연관이 됐군요. 예, 그 장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와 환율 문제 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가운데 전체 예산 가운데 75%를 상반기에 배치를 한다고 지금 딱 결론을 내리고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68조 3천억 원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걸 상반기에 배치를 한다. 일단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지방선거 말고는 저는 뭐 달리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네. 6월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네. 6월이 또 상반기 아닙니까? 그럼 50 우리가 상식적으로 50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75% 그것도 저는 아마 6월까지도 안 갈 거예요. 상반기라고 해놨으니까 1월부터 6월 사이에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75%를 거의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한 1월부터 한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 보수 정부 때도요. 상반기에 조금 많이 쓴 일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가져올 여러 가지 효과, 네. 낙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효과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정권이라고 저렇게 했다 이렇게 뭐 그냥 막무가내로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75%는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6월까지 상반기라고는 해놨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돈 쓸 데가 참 많아요.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생전 인구가 안 늘던 곳에서 그 농어촌 시범 그 소득 지원 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있는데 뭐 인구가 지난 한 달 사이에 232명이 늘었대요. 꿈쩍도 하지 않던 데가. 이거 뭐예요? 돈 주겠다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돈에 반응합니다. 라서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 예산 조기 집행에 지금 시동을 걸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 줄을 세우면 거의 없으리라 봐요. 그 비율도 문제지만 사실은 쓰는 돈도 그러면 선거용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겠다 이런 것도 그런 부분도 좀 착목해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하는 쪽 이재명 정권에서는 예. 선거용이라고 딱지 붙었냐고 할 거예요. 그러겠네요. 아니 뭐 거기 어려워가지고 그 마을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 놔드린 건데 이게 선거용입니까? 아니 뭐 노인정이 다 쓰러져 간다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새 보일러 놔드렸는데 광고 생각나시잖아요. 예. 포장할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정권을 쥔 쪽에서 관건 금권 선거를 교묘하게 치르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재정 여력이 지금 그 정도가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돈 준다고만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10명, 국민 10명 중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4명이에요. 탐세율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포퓰리즘인 거예요. 그런데 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또 안 준다고 합니까? 이게 갈라치기인 거예요. 뭐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이 선거용이라는 냄새를 안 풍기면서 돈을 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왜 그걸 네가 걱정해 라고 하면서 선거만 이기면 되지 라는 식으로 이 돈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가 되면 걱정인데 감사원장도 지금 바꿨잖아요. 민변 출신으로. 네. 감사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환율과 물가 문제 연동해서 한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돈이 막 풀립니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고물가인 상황에서 확장 재정, 돈을 많이 풀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환율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딱 고질화되고 있습니다. 고착화되고 있어요.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내년 환율이 1,54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자, 지금 화면에 떠 있죠?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최저 1,410원부터 1,540원까지 진다는데 1,500원 정도가 아니라 1,54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 또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은 막 쓰겠다는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현금이 갑니다. 달러가 막 밖으로 나가요. 달러 안 나가겠다고 하더니 대미 현금 투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환율 문제하고 물가 문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일단 보세요. 뭐 난리 났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다. 예. 원유는 물론이고. 자, 우리가 석유값 오르면 차만 안 타면 되지 하는 그런 순진한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차를 안 굴리거나 뭐 난방유 안 떼면 되지. 우리 집은 전기장판 써라든가 뭐 연탄 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게 모두 석유예요. 아니 음식도 석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름 없으면. 그러니까 네. 이 고물가가 지금 심각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특히 수입산이요 하나도 안 싸요.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의 가격 차가 갈비 100g 기준으로 2,845원인가 그랬대요. 지금 이거 800원이 확 줄었어요. 싼 맛의 수입 소고기 사 먹는단 말 옛말이 됐어요. 그리고 부세 아십니까? 부세? 네네. 수입 조기죠. 조기 대신에 주로 이제 조기 사촌 동생이라고 예. 말들은 그거 싸서 서민 가정에서 많이 사잖아요. 이거 다 수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안 잡힙니다. 고등어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잡혀요. 이것도 수입 고등어예요. 고등어 관련된 노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구워준 고등어 영양가도 좋고 값도 싸고 안 싸요. 고등어 값도 한 손 두 마리에 10,000원이 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경제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법조가 어떻고 뭐 사건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경제를 많이 들여다보는데 수입 물가가 지금 엄청 올랐어요. 망고, 네. 귤 이거 다 서민들이 비싼 사과 배 못 먹고 사 먹는 것들인데 이것도 값이 엄청 올랐다고요. 외식 물가 뛰었고 이게 다 지금 환율 탓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540원 저는 올해 안에는 안 와도 내년에는 무조건 온다고 봐요. 지금 연고점이라는 게 있어요. 2025년에 원달러 환율 연고점이 1,480원이에요. 그 밑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네네. 1,460원, 70원 왔다 갔다 안 떨어집니다. 지금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뭐 별의별 지금 수를 다 썼잖아요. 국민연금 보고 뭐 해외 투자 좀 줄여라. 서학개미 왜 서학개미 탓을 합니까? 서학개미 주축이요 4050들이에요. 왜 2030 돈도 없는 2030 때려잡냐고요. 예. 이재명 정권 지지층인 4050들이 더 미국 유럽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호도하는 거예요. 돈 없어요 2030들이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장에 지금 거기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런데 구윤철 뭐라 그럽니까? 계속 이런 식이면 지금 22% 그 미국 주식 투자에 물리고 있는 양도소득세 올린다. 아니 그거 얼마 벌었다고 거기서 세금을 뜯어가겠다고 합니까? 자 이런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도 환율이 안 떨어져요. 자 내년에 1,540원이 된다? 이 재앙이에요. 1,500원이 뚫리면 한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도 침체한다는 거예요. 이거 복합불황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안 일어난다?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아니에요. 눈앞에 닥쳐 있어요.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자 200억 달러씩 돈 준다 그랬죠. 예. 150억 달러는 현찰로 줘야 되고 매년에 50억 달러는 해외에서 달러 국채 발행해서 조달한다 그랬어요.
한국은행에 지금 있는 달러 잔고가 100억 불이 안 돼요. 이거 30% 법적으로 남겨놔야 되니까 한 65억 달러 전후밖에 돈이 없어요. 이거 갑자기 150억 달러 어디서 마련합니까? 도둑질해 옵니까? 연금 저 국민연금 뭐 이런 거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50억 달러의 국채도 예. 아니 뭘 믿고 한국의 통화가 지금 42개 주요국 통화 가운데서 가장 낮아요, 가치가. 네. 베트남 돈, 태국 돈, 필리핀 돈보다도 가치가 낮다고요. 그런 돈을 뭘 믿고 해외에서 달러 국채를 발행해 주겠습니까? 이자가 엄청 높아요, 그러면. 돈 안 빌려주면 여러분, 제1금융권에서 돈 안 빌려주면 어디로 가요?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가다가 누구 찾아갑니까? 조폭들 찾아가는 거예요. 신체 기증각서 쓰고. 나라라고 그런 꼴이 나지 말란 법이 없다. 너무 경제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가 닥친 가장 큰 위기다. 무슨 수로 미국에 돈을 주겠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릴 일이 있어요. 예. 아니 김정관도 구윤철도 이미 합의 잘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국 관보에 실려야 돼요. 미국 관보 실렸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관보에 실려야 11월 1일부터 소급인지 뭔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관세가 안 내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는 아무 언론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쓸데없는 보도만 하느라고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2026년 저는 먹장구름이 대한민국을 가득 덮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늘 나오셨네요. 복합적인 위기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내년에 상당히 현실화될 가능성까지 진단을 했습니다. 환율 문제를 보면 또 물가를 보고 물가를 보다 보니 또 환율 문제를 보고 그러네요. 자, 재정 문제 포함해서 환율 물가까지 마지막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에 이재명의 여러 가지 발언부터 내란 전담부 관련된 사건, 전재수 관련된 새롭게 지금 알려된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환율 물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